도둑년이 감히 시댁 물건에 손을 대?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자국이 며느리의 왼쪽 뺨 위에 붉게 부풀어 오르는 그 순간에도 남편은 아내를 감싸기는커녕 쓰러지려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쓰러지시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냥 훔쳤다고 하고 무릎 꿇어. 3년을 참아온 며느리에게 남편이 내뱉은 마지막 한마디였죠. 전세 사기를 당한 시댁을 딱하게 여겨 자기 명의 30평대 아파트를 통째로 내어준 대가가 뺨 한 대와 도둑 누명이라니 세상에 이보다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 며느리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쥔 채 아파트를 빠져나온 여자는 그날 오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고 마는데요. 다음 날 아침 그 아파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댁 식구들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제 힘으로 마련한 32살 윤지원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에 주말 카페 알바까지 뛰며 한 푼 두 푼 모아 5년차 직장인이 된 지금 제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를 갖게 됐죠. 결혼 3년 차 남편 하나 보고 참아온 시댁 뒷바라지가 어떻게 제 뺨 한 대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하루 만에 인생을 통째로 뒤집었는지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 이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30평대 아파트 거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길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조용히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어요. 이 집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에 카페 주말 알바까지 뛰면서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제 명의의 집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나서도 5년 내내 점심값을 아끼고 옷 한 벌 마음 편히 산 적이 없었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대출을 끼고 마련한 이 집은 제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지난 10년의 땀방울이었어요. 저는 아침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씹으며 잔잔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남편이 국그릇을 젓다 말고 저를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여보, 나 어제 아버지한테 전화 받았는데.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우물거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커피잔을 들며 물었어요. 부모님이 사시던 전셋집 있잖아. 그거 사기였대.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커피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눈을 크게 떴어요. 보증금 3억 5천, 전부 다 날아갔대. 집주인이 잠적했다는데 연락도 안 된대.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전세 사기라는 말이 뉴스에서만 듣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시댁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 머리가 아득해졌죠. 어머님이랑 아버님, 아가씨는 지금 어디 계셔?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단기 월세방 하나 얻어서 집만 대충 옮겨놨대. 근데 거기도 며칠밖에 못 있어. 남편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 눈빛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부탁 하나만 하자. 남편이 식탁 위로 손을 뻗어 제 손을 붙잡았어요. 우리 부모님이랑 유리, 당신 아파트에 잠깐만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남편이 눈을 벌겋게 물들이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잡힌 손을 슬며시 빼며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민재 씨, 그건 좀. 길어야 6개월이야. 아버지가 퇴직금 나오는 대로 바로 다른 집 알아보신다고 했어. 남편이 의자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자리를 옮기며 매달렸습니다. 저번에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들 잊었어?
저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엄마가 성격이 좀 그래서 그렇지. 나쁜 뜻은 없어.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 남편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뒤통수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조건이 있어. 뭐든 다 들어줄게.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주소 이전은 안 돼.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이야. 저는 손가락을 세우며 못을 박듯 말했어요. 당연하지, 여보. 그건 걱정하지 마. 남편이 제 손을 다시 붙잡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삿날 아침,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새벽부터 시댁 식구들이 묵고 있는 단기 월세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벌써부터 다리가 뻐근했어요. 문을 열자 거실 한복판에 잡동사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새아가 왔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어머님,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 곧 오신다고 연락 왔어요. 저는 마스크를 끼며 답했습니다. 그래. 알아서 잘해봐라. 시어머니가 손톱을 다듬으며 심드렁하게 대꾸했어요. 거실 한쪽에서는 시누이가 소파에 반쯤 누운 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저기 박스에 뭐 들었는지 표시 좀 해줄래? 제가 시누이에게 물었어요. 언니, 나 지금 커피 시키는 중이야. 잠깐만. 시누이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며 마스크 끈을 다시 조였어요. 포장이사가 아니라 일반이사로 계약한 탓에 짐 분류부터 제가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박스 하나를 열자 묵은 먼지가 폴폴 날아올랐습니다. 에이, 먼지 좀 봐. 나 이런데 못 있겠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복도 나가 있을 테니까 이삿짐 아저씨들 오면 나 좀 불러라. 시어머니가 슬리퍼를 신으며 현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잠시 후 이삿짐 센터 직원 3명이 도착했습니다. 사모님, 어느 짐부터 옮길까요? 키가 큰 직원이 저에게 물었어요. 이쪽 박스들 먼저 부탁드릴게요. 새집 주소는 여기예요. 저는 종이에 적힌 주소를 내밀며 답했습니다. 언니, 나 잠깐 아래층 편의점 다녀올게. 커피 뽑아 마시게. 시누이가 지갑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짐 옮기는 중인데? 제가 되물었습니다. 금방 갔다 올게. 5분이면 돼. 시누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밀며 나가버렸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잠시 서 있다가 다시 박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30분쯤 지나 시누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손에 들고 어슬렁거리며 돌아왔어요. 시누이가 소파 옆에 커피를 내려놓다가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뭔가를 흘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하얀 종이 한 장이 바닥에 팔랑 떨어졌어요. 저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었습니다. 전당포 금은방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적힌 명함이었어요. 아가씨, 이거 아가씨 거야? 제가 명함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시누이가 커피를 마시다 말고 눈을 크게 뜨더니 손을 뻗었어요. 그거 그냥 아는 언니가 준 거야. 이리 줘. 시누이가 명함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응, 알았어.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명함을 아무렇지 않게 제 앞치마 주머니에 슬쩍 집어넣었어요. 시누이가 그걸 보고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더군요. 그 순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회사에 급한 미팅이 잡혔어. 나 먼저 나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오늘 이삿날인데?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좀 도와줘. 오후에는 꼭 갈게. 남편이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새 집, 그러니까 제 아파트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트럭을 타고 아파트로 가서 짐을 받고 정리하는 일까지 도맡았습니다. 언니, 저 화장대는 안방에 놔줘. 신우이가 소파에 걸터 앉아 손가락으로 방향만 가리켰어요. 아가씨는 안 도와줄 거야? 제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나 팔목이 좀 아파서. 언니가 야무지게 잘하잖아. 신우이가 눈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홀짝였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복도에 나가 있었고 안방 화장대와 이불 박스들이 착착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가방을 안방으로 나르며 허리를 두드렸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도 슬슬 지쳐가는 눈치였습니다. 사모님, 저희 이 앞에서 점심 좀 먹고 오겠습니다. 키 큰 직원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저는 손등으로 이마를 훔치며 답했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빠져나가자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신우이는 어느새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 위에 벌러덩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물 한 컵을 따라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차가운 물이 흘러 들어가자 그제야 숨이 좀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의 명함이 손끝에 닿았어요. 전당포 금은방이라는 붉은 글씨가 왠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안방 쪽에서 무언가를 쿵쿵 뒤집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머,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유리창을 긁는 것처럼 세되게 울렸어요. 저는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안방 쪽으로 다급하게 뛰어갔습니다. 안방 문을 밀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화장대 앞에 주저앉아 서랍을 마구 뒤지고 있었어요. 서랍 속 물건들이 화장대 위로 쏟아져 나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내 반지가 없어졌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반지요? 붉은 벨벳 주머니에 넣어둔 5돈짜리 순금 반지 말이다. 아까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어? 시어머니가 서랍을 통째로 뽑아 바닥에 엎으며 소리쳤어요. 이불 위에 누워있던 신우이가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어정쩡하게 일어났습니다. 엄마, 진짜 없어? 신우이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물었어요. 내가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이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시어머니가 신우이 쪽으로 고개를 획 돌리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얼른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물건들을 살펴봤어요.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저희 같이 찾아봐요. 제가 부드럽게 달래며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이불 밑도, 옷장 안도, 박스 사이사이도 샅샅이 뒤졌지만 붉은 벨벳 주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30분을 뒤졌는데도 반지가 나오지 않자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통화 버튼을 누르려 하자 신우이가 화들짝 놀라며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언니, 잠깐. 경찰은 좀 그렇지 않아? 신우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5돈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도 조사받아야 할 수도 있고. 제가 신우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 그건 좀 그분들 오해받으시면 얼마나 억울해. 우리끼리 좀 더 찾아보자, 응? 신우이가 저에게서 스마트폰을 낚아채듯 뺏어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앞치마 주머니 속 명함의 감촉이 다시 손끝에 스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예, 새아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마주봤어요. 내가 아까 봤는데 말이야. 네가 안방에 짐가방 옮길 때 뭔가 만지작거리더라.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반문했어요. 그 가방 이리 내놔 봐. 시어머니가 제 크로스백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어요. 의심이 아니고 확인해 보자는 거지. 캥기는 게 없으면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제 어깨끈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저는 가방을 등 뒤로 숨기며 뒤로 물러섰어요. 뭐, 인연이. 감히 시애미가 보자는데.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옷장에 등을 쿵 부딪히며 비틀거렸어요. 어머님, 저 안 그랬어요. 왜 저부터 의심하세요? 저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이 집안에 너 말고 누가 있다고. 내 자식들이 훔쳤겠니? 이삿짐 아저씨들이 훔쳤겠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님,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도 안방에 여러 번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아가씨도 계속 여기 계셨고. 제가 침착하게 말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말을 자르며 소리 질렀습니다. 내 딸이지 어미 반지를 훔쳐? 이 도둑년이 어디서 물귀신처럼 애먼 사람을 물고 늘어져. 시어머니가 다시 제 가방을 낚아채려고 달려들었어요. 어머님, 놓으세요. 저 진짜 안 훔쳤어요. 저는 가방을 꼭 끌어안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도둑년이 감히 시댁 물건에 손을 대? 인연,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시어머니가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짝! 찰나의 순간 얼얼한 통증과 함께 제 고개가 옆으로 확 돌아갔습니다. 귓속에서 삐하는 소리가 울리고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어요. 왼쪽 뺨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쥔 채 시어머니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신우이는 그 광경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저 왔어요. 여보, 어디? 남편이 거실로 들어서다 안방 안의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재야. 아이고, 우리 아들.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척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뒷목을 잡았어요. 엄마, 왜 그래? 남편이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안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들어왔으니 이제 이 상황이 정리되리라 믿었어요. 남편이 저를 지나쳐 시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왜 그러는 거야? 남편이 시어머니의 등을 문지르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아들, 나 반지 도둑 맞았어. 5돈짜리 순금 반지 저 여자가 훔쳐갔어.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흐느꼈습니다. 뭐라고? 남편이 저를 획 돌아봤어요. 민재 씨, 나 안 그랬어. 어머님이 갑자기 내 뺨을 때리시고. 저는 부어오르는 뺨을 감싸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해? 남편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을 잘랐어요.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혈압 높은 거 몰라? 지금 이러다 쓰러지시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남편이 시어머니의 등을 계속 쓸어내리며 저를 노려봤어요. 민재 씨, 지금 어머님이 나를 도둑으로 몰고 뺨을 때렸다니까.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일단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해. 무릎 꿇고 사과부터 드려. 남편이 딱 잘라 말했어요. 내가 왜 사과해? 나 훔친 적 없다니까. 저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당신이 훔쳤든 안 훔쳤든 일단 어머니 진정시켜드리는 게 먼저잖아. 그냥 훔쳤다고 하고 무릎 꿇어. 나중에 오해 풀면 되잖아. 남편이 저를 향해 손짓하며 채근했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6년을 사랑한 그 남자가 맞나 싶었어요. 신우이는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비웃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제 뺨은 점점 더 화끈거렸어요.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딸깍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난 3년간 이 사람들을 위해 참았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명절마다 새벽부터 전을 부치며 손목이 시큰거렸던 기억. 시댁의 카드 돌려막기를 남편 몰래 갚아준 통장 내역. 시어머니가 저에게 퍼부었던 온갖 폭언들. 저는 뺨에서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알았어.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스스로도 낯설 만큼 차가웠어요. 그래, 여보. 잘 생각했어. 얼른 무릎 꿇고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손짓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남편의 말을 잘랐어요. 뭐? 남편이 눈을 찡그렸습니다. 알았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저는 조용히 답했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던 손을 멈추고 저를 힐끗 올려다봤습니다. 새아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구나. 시어머니가 콧물을 훌쩍이며 말했어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바닥에 던져진 제 겉옷을 주워 팔에 걸치고 크로스백 끈을 어깨에 단단히 걸었어요. 어디가? 남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안방을 나갔어요. 여보, 어디 가냐니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 앞에 섰을 때 신발장 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왼쪽 뺨에 시어머니의 손자국이 붉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 여자, 저거 그냥 나가는 거야? 저기 이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복도의 서늘한 공기가 부어오른 뺨에 닿자 정신이 오히려 또렷해졌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앞치마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붉은 글씨의 전당포 금은방 명함이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였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명함을 크로스백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옮겨 넣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1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저는 곧장 아파트 상가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상가 1층에는 오래전부터 눈여겨봤던 부동산 사무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행복공인중개사라는 글자가 큼직하게 붙어 있었어요. 저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폰을 꺼내 부동산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행복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704호 사는 윤지원인데요. 사장님, 저 지금 뵐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저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아, 704호 사모님, 지금 사무실에 계세요. 들어오세요. 중개인이 반가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문에 달린 종이 딸랑하고 울렸어요. 어이구, 사모님. 뺨이 왜 그래요? 중개인이 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급하게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소파에 앉았어요. 뭔데요, 그래? 중개인이 물을 한 컵 따라 제 앞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제 집 오늘 안에 팔고 싶어요. 저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어요. 네, 오늘이요? 중개인이 눈썹을 위로 치켜 올렸습니다. 네, 오늘 안에 잔금까지 다 받고 싶어요. 저는 중개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모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집을 무슨 붕어빵 사고 팔듯이 하루 만에 어떻게? 중개인이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내놓을게요. 제 말에 중개인의 웃음이 뚝 멈췄어요. 5천만 원이요? 중개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네. 대신 오늘 안에 잔금 전액 입금해 주실 분이어야 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중개인이 잠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뭐 급한 일 있으시죠?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아주 급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마침 이 근처에 건물 몇 채 가지고 있는 회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양반이 요즘 급매물 찾고 있다고 했거든요. 한번 연락해 볼게요. 중개인이 수첩을 넘기며 말했어요. 중개인이 전화를 거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제 아파트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7층 창문에는 시댁 식구들이 짐을 풀고 있을 터였어요. 한때 제 안식처였던 그 집이 지금은 낯선 사람들의 소굴처럼 느껴졌습니다. 10분쯤 지나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번들거리는 검은 정장에 굵은 금목걸이를 걸친 남자였습니다. 김 사장, 급매물이 뭐야? 남자가 자리에 앉으며 대뜸 물었어요. 회장님, 이쪽이 704호 매도인 되세요. 중개인이 저를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윤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박 회장이요. 근데 왜 이리 급하게 팔려는 거요? 박 회장이라는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개인 사정입니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5천 깎아준다고? 박 회장이 서류철을 들춰보며 물었습니다. 네. 근데 김 사장 얘기 들어보니 지금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며? 박 회장이 팔짱을 끼며 저를 쳐다봤어요. 네, 제 시댁 식구들이 짐을 옮기고 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가라고 해야 할 텐데 그 골치 아픈 걸 내가 왜 사?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회장님, 잠시만요. 저는 박 회장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뭐요? 오늘 안에 잔금 전액 입금해 주시면 내보내는 건 제가 책임질게요. 서류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박 회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박 회장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요? 매매 계약서에 특약 넣을게요. 오늘부로 그 집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장님께 넘긴다고. 안에 있는 사람들 나가게 하는 것도 회장님이 알아서 하시라고요. 대신 잔금 전액 오늘 입금이 조건이에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으며 말했어요. 박 회장이 입가에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사장, 지금 계약서 뽑아봐. 박 회장이 중개인에게 손짓했어요. 중개인이 프린터에서 계약서를 뽑는 동안 저는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벌써 12통이나 쌓여 있었어요. 메시지 알림도 20개가 넘게 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엎어 놓았어요. 여기 매매가랑
특약사항 다 적어놨습니다. 중개인이 계약서를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내려갔어요. 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점유 권한을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특약란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좋아요. 저는 도장을 꺼내 계약서에 찍었어요. 박 회장도 자신의 도장을 꺼내 꾹 눌렀습니다. 잔금은 지금 바로 이체할게. 계좌번호 좀 줘봐. 박 회장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저는 통장을 꺼내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박 회장이 은행 앱에서 이체 한도를 상향한 뒤 매매 대금 전액을 한 번에 입금했어요. 제 스마트폰이 부르르 진동하며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액수를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잠깐 저릿했어요. 됐죠?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확인됐어요. 저는 화면을 그에게 살짝 보여주며 답했어요. 그럼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도 지금 다 넘겨주쇼. 박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미리 챙겨 다니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크로스백에서 꺼내 박 회장 측 법무사에게 건넸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요. 저는 볼펜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뭐요? 박 회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명도 확인서 하나 자필로 써드릴게요. 저는 백지 한 장을 앞으로 당겼어요. 박 회장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저는 볼펜으로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이 시간부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모든 점유 권한을 매수인 박 회장님께 인도하며 현재 아파트 내부에 있는 인원은 매도인과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무단 점유자임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에 제 이름과 서명, 날짜, 시간까지 꼼꼼히 적어 넣었습니다. 오호, 아주 야무지네. 박 회장이 서류를 훑어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재 도어락 비밀번호는 426이에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쓰세요. 저는 서류를 박 회장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근데 진짜 이거 후회 안 하겠어요? 5천이면 적은 돈 아닌데. 박 회장이 서류를 접으며 물었어요. 후회 안 해요. 오히려 후련해요.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제 스마트폰은 계속 부르르 떨렸어요. 메시지 창을 슬쩍 보니 남편이 보낸 문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엄마 진짜 쓰러지시게 생겼어. 당장 돌아와서 사과해. 장난하지 말고 전화 받아. 저는 문자 하나하나에 눈길을 주지 않고 그대로 화면을 꺼버렸어요. 사모님, 정말 이대로 괜찮으신 거죠?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이, 그럼 우리는 이만 가봅시다. 사모님, 좋은 결정했어요. 박 회장이 서류를 서류 가방에 챙겨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회장 일행이 사무실을 나가고 나서 저도 크로스백을 챙겨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사모님, 몸 조심하세요. 중개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네, 사장님도요.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가을 오후의 햇살이 상가 앞 보도블록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크로스백에서 아까 그 명함을 다시 꺼냈어요. 전당포 금은방. 주소를 확인해 보니 이 상가 건물에서 2블록만 걸어가면 되는 위치였습니다. 문득 오전에 신우이가 커피를 사오겠다며 30분 넘게 자리를 비웠던 일이 떠올랐어요. 편의점이 다세대 주택 바로 아래에 있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었죠. 저는 명함을 손에 꼭 쥐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2블록을 걸어가자 낡은 상가 1층에 붉은 간판의 전당포 금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리문 안쪽으로 나이 지긋한 주인이 신문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유리문을 밀었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이 신문을 접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사장님, 뭐 좀 여쭤보러 왔는데요. 저는 진열장 앞에 서며 말을 꺼냈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사모님? 주인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어요. 오늘 오전에 29살쯤 되는 아가씨가 여기서 순금 반지 팔지 않았어요? 키는 165 정도의 긴 생머리, 명품 가방 들고 왔을 텐데요. 제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주인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다 되물었어요. 근데 왜 그런 걸 물으시나? 사실은요, 사장님. 우리 아가씨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 반지를 몰래 팔아버렸지 뭐예요. 어머님이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다가 반지 찾으신다고 난리가 나서요. 제가 며느리인데 그거 다시 찾으러 왔어요. 저는 눈시울을 살짝 붉히며 최대한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인이 허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쩐지 아까 그 아가씨가 좀 안절부절 못하더라니. 주인이 장부를 꺼내 뒤적였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그 장부 좀 잠깐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한테 보여드려야 그 반지가 어디 갔는지 인정을 하실 거라서요. 저는 두 손을 모으며 부탁했어요. 주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장부를 진열장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보시고 얼른 돌려주세요. 이거 원래 남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손님이 왔는지 문 쪽을 살피는 사이 저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오늘자 매입 기록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날짜, 인상착에 순금 반지 5돈, 매입가 200만 원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장부를 돌려주며 고개를 여러 번 숙였어요. 전당포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크로스백 안에서 명함과 스마트폰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전당포를 나선 저는 큰 길가로 나가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 여기서 가장 가까운 비즈니스 호텔로 가주세요. 저는 뒷좌석에 몸을 파묻으며 말했습니다. 네, 사모님. 기사가 룸미러로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부어오른 뺨이 신경 쓰였는지 기사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20분쯤 달려 도착한 호텔은 큰 길가 8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고 12층 객실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왼쪽 뺨은 여전히 시뻘겋게 부어 있었고 눈 밑에는 옅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위에 크로스백을 던져 놓았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그제야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미니바에서 차가운 생수병을 꺼내 뺨에 갖다 댔습니다. 얼음처럼 시린 감촉이 뺨의 열기를 조금씩 식혀줬어요.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홍빛으로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을 하나하나 곱씹었어요. 결혼식 3개월 뒤 시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손을 붙잡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새아가, 이 어미 좀 살려다오. 카드값이 500만 원 밀렸는데 아버님이 알면 이혼당한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붙잡고 애원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남편 몰래 통장에서 돈을 빼 시어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의 카드값은 6개월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시누이의 명품 백값도 몇 번이나 제가 대신 메꿔줬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거나 알고도 모른 척했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에게 도둑년이라며 뺨을 때리다니.
저는 물병을 뺨에서 떼며 코웃음을 쳤어요.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다시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의 번호였어요.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년아, 어디서 감히 시어른 뺨 맞고 뺑소니를 쳐. 시어머니가 첫 마디부터 악을 썼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반지 당장 안 가져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콩밥 먹기 싫으면 지금 당장 와서 무릎 꿇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렸어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신우이의 번호로도 문자가 왔어요. 언니, 엄마 진짜 화 많이 나셨어. 얼른 사과하러 와. 그 다음엔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엄마한테 그러고 나가면 어떡해. 저는 세 사람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하나씩 추가했어요. 화면이 조용해지자 방 안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크로스백을 챙겨 들고 1층 로비 옆 비즈니스 센터로 내려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을 입력했어요. 곧바로 양식을 찾아 A4 용지에 인쇄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한 장씩 나올 때마다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 위에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크로스백에서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어요. 3년 동안 야금야금 모아둔 자료들이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폭언 녹음 폴더에는 파일이 30개가 넘게 저장되어 있었어요. 명절날 부엌에서 저를 몰아세우던 목소리,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 카드값 갚아달라며 협박하던 목소리,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던 목소리. 저는 그 파일들을 조용히 클릭해 재생해 봤습니다. 예, 네가 뭘 안다고 나서니. 그냥 시키는 대로나 해. 파일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저는 파일을 정지시키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카드 대금 이체 내역서, 시댁 대출 이자 대납 기록, 신우이 명품값 결제 내역까지 은행 앱에서 하나하나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3년치 자료가 한 폴더에 차곡차곡 모여 있는 걸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담담해졌어요. 저는 협의 이혼 서류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고 마지막에 인감도장을 꾹 눌렀어요. 붉은 도장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년의 시간이 한 번의 도장으로 정리된다는 사실이 조금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시계가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다시 켜고 박 회장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내일 아침 10시쯤 아파트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 나가라고 해도 순순히 안 나갈 게 뻔해요. 저는 문자를 작성했어요. 경찰관 대동에서 오시면 저도 든든하고요. 열쇠 수리공도 같이 부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도어락 안에서 이중 잠금 걸어두면 밖에서 못 여니까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5분도 지나지 않아 왔어요.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했소. 관할 파출소에 미리 협조 요청도 넣어놨어요. 내일 아침 10시에 정확하게 진입할 테니까 지원 씨는 안전한 데 있어요. 박 회장의 답장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크로스백을 열어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 전당포 장부 사진을 인쇄한 종이, 시어머니의 폭언 녹음 파일이 담긴 USB, 시댁 카드값 대납 내역서, 모든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해 크로스백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크로스백 지퍼를 잠그는 순간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묘한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 알람을 아침 7시로 맞췄어요. 호텔방에 두꺼운 커튼을 치자 방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겼어요. 부어오른 뺨은 여전히 얼얼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뱉었어요. 내일이면 다 끝나겠지. 3년간 어깨를 짓눌렀던 무게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댁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견뎠던 모든 시간이 내일 아침이면 정리될 터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외로 잠은 금방 찾아왔어요. 깊고 단단한 잠에 빠져드는 동안 저는 어렴풋이 웃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리자 저는 눈을 번쩍 떴어요. 간밤의 통증 때문에 몇 번 뒤척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푹 자고 일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뺨을 살펴보니 붓기는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붉은 손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화장으로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를 했어요. 물줄기가 어깨를 두드리는 동안 오늘 벌어질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그려봤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옷장에서 미리 챙겨온 옷을 꺼내 입었어요. 검은색 트렌치 코트에 흰색 니트, 발이 편한 로퍼로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크로스백을 확인해 보니 어제 정리한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아침 식사를 거르고 곧장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서니 9월 아침의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시계는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제 아파트 건너편 골목의 카페로 향했어요. 건너편 카페 창가 자리에서는 아파트 공동 현관과 엘리베이터 홀까지 훤히 보였습니다. 몇 달 전 우연히 이 카페에 앉았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늘 이 자리가 특별히 요긴하게 쓰일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저는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저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 손님. 자리에 앉아 계시면 갖다 드릴게요. 젊은 여자 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저는 창가 자리로 돌아가 크로스백을 옆 의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제 아파트 7층 창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커튼이 반쯤 젖혀져 있는 걸 보니 아직 사람들이 자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장이 커피를 내려놓고 갔어요. 저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쥐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9시 45분이 되자 아파트 앞 도로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이 조수석에서 내렸고 뒷좌석에서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내렸어요. 법무사 같았습니다. 그 뒤로 파란색 경찰 순찰차 한 대가 뒤따라 도착했어요. 제복을 갖춰 입은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려 박 회장과 짧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낡은 승합차에서 남자 한 명이 공구 가방을 들고 내렸어요. 열쇠 수리공인 듯 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정확히 10시였습니다. 박 회장 일행이 아파트 공동 현관 자동문을 통과해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창유리에 이마를 살짝 갖다 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순간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 회장에게 미리 문자를 보내둔 상태였어요. 진입하시면 상황 좀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저는 다리를 꼬며 창가에 몸을 기댔습니다. 7층 창문에는 여전히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3분쯤 지났을 때 7층 복도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있는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요란한 파쇄 소리가 저 멀리서도 들려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물론 카페 안까지 그 소리가 실제로 들릴 리는 없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또렷하게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열쇠 수리공이 도어락을 뜯어내는 소리, 놀라서 뛰쳐나온 시댁 식구들의 비명소리. 잠시 후 스마트폰이 부르르 떨렸어요. 박 회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안에 이중 잠금 걸려 있어서 강제 개방했음. 시어머니랑 남편이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서 지금 난리 났음. 경찰이 서류 다 보여주고 상황 정리 중임.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수고 많으세요. 짐 빼는 데까지 확인 부탁드려요. 박 회장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당연하지. 이 아줌마 아저씨들 순순히 안 나갈 것 같은데? 저는 옅게 웃으며 커피를 들이켰어요. 그 사이 카페 사장이 창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저기 아파트에 무슨 일 있나 봐요. 아침부터 경찰차가 오고. 카페 사장이 창밖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무슨 일일까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답했습니다. 카페 사장이 고개를 갸웃하며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아파트 공동현관 쪽에서 낯익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잠옷 위에 코트 하나만 걸친 초췌한 몰골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 옆에 시아버지는 슬리퍼 바람으로 여행 가방을 끌며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트레이닝복 차림에 머리가 산발이 된 채 큰 이불 뭉치를 안고 나왔습니다. 시누이가 명품 가방 하나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화장기 없는 얼굴로 뒤따라 나왔어요. 박 회장이 그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좌우로 서서 시댁 식구들을 아파트 화단 쪽으로 몰아내는 것처럼 걷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며 경찰관의 바짓단을 붙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손을 뿌리치며 무언가를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어깨가 들썩이는 게 눈에 보였어요. 남편은 이불 뭉치를 화단 옆에 툭 던져놓고 스마트폰을 꺼내 어디론가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크로스백 안의 스마트폰도 그때부터 다시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차단 목록에 들어가지 않은 회사 동료 번호로 남편이 계속 전화를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뒤집어 놓았어요. 시누이는 화단 앞 벤치에 걸터 앉아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백을 두 손으로 꼭 끌어안은 자세가 우스꽝스러웠어요. 주변에서 산책하던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7층에서 짐이 하나둘씩 아래로 옮겨졌어요. 이삿짐 센터도 부르지 못한 상황이라 경비원 아저씨와 열쇠 수리공까지 나서서 짐을 대충 화단 앞에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 몇 개, 이불 뭉치 2개, 옷가지가 담긴 종량제 봉투 5개가 화단 옆 보도블록 위에 볼썽사납게 쌓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30평대 아파트를 통째로 차지하고 유세를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정확히 그 짐꾸러미들 옆에 초라하게 서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넘겼습니다. 미지근해진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카페 창유리 너머로 아침 햇살이 화단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시어머니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하얗게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박 회장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손짓하며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화단 옆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땅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아주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카페에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크로스백을 어깨에 걸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운터로 걸어가 사장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잘 마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손님. 사장이 창밖을 다시 힐끗 보며 인사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신선한 아침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아파트 쪽을 바라봤어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아파트 화단 쪽으로 다가갈수록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동네 주민 20명 남짓이 화단 주변을 빙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 집 무슨 일이야? 경찰차까지 왔던데.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어요. 저는 사람들의 무리 뒤편에 서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여행 가방 위에 걸터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벤치 구석에 앉아 명품백을 껴안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서성거리며 어디론가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크로스백 속에서 진동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크로스백을 열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에는 회사 동료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몇 걸음 앞으로 걸어나가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 지원아, 나야. 도대체 어디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터져 나왔습니다. 몇 미터 앞에서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있던 남편이 제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보, 남편이 스마트폰을 든 채 얼어붙었어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며 남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윤지원, 남편이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여행 가방 위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전현, 저 독한 년이 왔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경찰관이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나, 전현 멱살을 잡아야겠어.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시어머니가 팔을 뿌리치며 저에게 손을 뻗었어요. 저는 한 걸음 옆으로 몸을 살짝 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손 놔. 저는 남편의 손을 툭 쳐내며 짧게 말했어요. 뭐? 남편이 제 뺨을 다시 쳐다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손 놓으라고. 2번 말하게 하지 마. 제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남편이 움찔하며 손을 뒤로 뺐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주민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우리 쪽으로 조금씩 다가왔어요. 이봐, 여자야.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우리 집에 낯선 남자들 데리고 와서 우리를 쫓아내다니.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당신 집? 저는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되물었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삿대질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거기가 언제부터 당신 집이었어? 제 목소리가 유리를 긁는 것처럼 차가웠어요. 내 아들이 사는 집이 내 집이지. 그럼 누구 집이야? 시어머니가 다시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 집, 어제부로 다른 사람 집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제 오후에 팔았어. 저 뒤에 계신 회장님한테. 저는 손끝으로 화단 옆에 서 있는 박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박 회장이 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당신 미쳤어? 하루 만에 집을 판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제 양어깨를 다시 붙잡으며 흔들었습니다. 손대지 말라니까. 저는 남편의 손목을 붙잡아 아래로 밀어냈어요. 이거 놓으라고. 오빠 잠깐만. 신우이가 벤치에서 일어나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집을 팔았대. 우리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든 거라고. 남편이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어요. 내 뺨 때리고 도둑년 소리 들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봐두라고. 저는 남편을 지나쳐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당신이 어제 내 뺨을 때리면서 뭐라고 했지?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눈만 껌뻑였어요. 도둑년이 감히 시댁 물건에 손을 대냐고 했잖아. 제 입가에 옅은 웃음이 걸렸습니다. 이봐, 새아가, 그건 어미가 잠깐 흥분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가 언제부터 당신 새아가였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뭐라고? 어제까지야 며느리였지. 오늘부터는 아니야. 저는 크로스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주위로 더 가까이 다가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저기 저 아줌마 어제 며느리 뺨 때리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다 들렸어요. 옆동에 사는 듯한 아주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진짜예요? 다른 주민이 놀란 얼굴로 되물었어요. 어제 이삿날부터 저 아줌마 목소리 얼마나 크던지. 며느리 부려먹는 소리도 다 들렸어요. 또 다른 주민이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붉게 물들었어요. 내가 언제,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시어머니가 주민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 신우이가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그때였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향해 갑자기 손가락을 뻗으며 소리쳤어요. 어차피 다 저 여자 때문이잖아. 반지 훔쳐가고 집까지 팔아먹은 저 악질 도둑년. 신우이의 목소리가 화단 앞을 쨍쨍 울렸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쏠렸어요. 뭐? 도둑? 아니, 저 아가씨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고 있어?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저는 신우이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오빠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안 망하게 한 게 다 당신이잖아. 반지까지 훔치고. 신우이가 눈을 부라리며 저를 노려봤어요. 오빠, 뭐하고 있어? 저 여자 경찰에 넘겨. 신우이가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저와 신우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렸어요. 저는 신우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유리 씨. 제 입에서 신우이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왜? 신우이가 도전적으로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내가 진짜 도둑인지, 유리 씨가 진짜 도둑인지,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 저는 크로스백 지퍼를 천천히 열었어요. 신우이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신우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섞였어요. 저는 크로스백 안주머니에서 어제 인쇄해 둔 종이 한 장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종이에 접힌 자국을 손끝으로 펴는 동안 주변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어요. 주민들과 시어머니, 남편의 시선이 모두 제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으로 집중됐습니다. 신우이는 뒷걸음질을 치며 벤치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저는 종이를 두 손으로 잡고
신우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어제 이삿짐 정리하다가 아가씨가 뒷주머니에서 흘린 명함, 기억나? 제 목소리가 화단 앞을 조용히 갈랐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에서 붉은 기가 스르르 빠져나갔어요. 명함? 무슨 명함? 신우이가 눈동자를 좌우로 굴리며 되물었습니다. 이 골목 두 블록 뒤에 있는 전당포 금은방 명함 말이야. 저는 종이를 접힌 채로 든 채 신우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전당포? 시어머니가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눈을 크게 뜨며 신우이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유리야, 전당포가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어깨를 붙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아니야. 저 여자가 지금 나 함정에 빠뜨리려고. 신우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제 아가씨가 커피 사온다면서 30분 넘게 자리 비운 거 어머님도 기억하시죠? 저는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살짝 돌리며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긴 했지. 시어머니가 우물거리며 답했어요. 편의점이 그 다세대 주택 바로 밑에 있었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는데 30분씩이나 걸릴 이유가 없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인연이 그때.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다시 쳐다봤어요. 엄마, 저 여자 말 듣지 마. 저 여자가 나 모함하는 거야. 신우이가 두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접혀있던 종이를 활짝 펼쳤어요. 전당포 장부를 찍은 사진이 A4 용지 가득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매입 물품, 매입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거 어제 오후에 그 전당포 사장님한테 직접 부탁해서 확인한 장부야. 저는 종이를 시어머니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붙잡았어요. 어디 좀 보자, 어디. 시어머니가 안경도 없이 눈을 가늘게 뜨며 종이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순금 반지 5돈. 매입가 200만 원. 오전 10시 47분. 시어머니가 종이를 읽는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매도인 인상착의 20대 후반 여자, 긴 생머리, 검은 명품 크로스백 소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종이에서 눈을 떼고 신우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유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그거 말이야. 신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을 쳤어요. 이 사진 속 여자, 우리 유리야? 시어머니가 종이를 든 손을 벌벌 떨며 물었습니다. 신우이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입술만 잘근잘근 씹었어요. 주민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두런두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신우이가 훔쳤네. 엄마 반지를 딸이 훔쳤어? 주민들의 목소리가 신우이의 귀에 꽂혔어요. 유리 씨, 지난달에 카드값 480만 원 밀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저는 신우이의 얼굴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우이의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어요. 그걸 어떻게 해? 신우이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다 벤치 다리에 걸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아가씨 카드값 여러 번 대신 갚아줬잖아. 결제 내역이 다 내 통장에 남아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유리 이년아, 이게 사실이야. 네가 어미 반지를 훔쳐서 전당포에 팔아넘겼어. 시어머니가 종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신우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신우이가 두 팔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쳤어요. 이 미친년아, 지 어미 반지를 팔아먹어? 그 반지가 어떤 반지인 줄 알고.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붙잡았습니다. 아, 엄마, 아파. 놓으라니까.
신우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비명을 질렀어요. 이 썩을 년, 네 애비랑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반지야. 그걸 팔아? 겨우 200만 원에.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두 무릎을 꿇고 화단 옆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유리야, 네가 어떻게 해? 남편이 넋이 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빠가 도와줘. 엄마 좀 말려줘. 신우이가 남편에게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어요. 남편은 신우이 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고 땅바닥만 응시했습니다. 이 여편네야. 그 반지 팔아서 뭐 했어? 또 명품 샀냐?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머리채를 놓지 않고 계속 흔들었어요. 엄마, 카드 대금이 밀려서. 신우이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카드가? 이 도둑년아. 지 카드값 갚자고 어미 반지를 훔쳐? 시어머니가 미친 사람처럼 신우이의 어깨를 마구 두들겼어요.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다음 달에 알바 뛰어서 다시 사드리려고 했어. 진짜야. 신우이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년아, 그럼 죄 없는 새언니를 왜 도둑으로 몰았어? 응, 왜?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등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어요. 신우이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어깨만 들썩거렸습니다. 주민들이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찼어요. 어이구, 저 집구석 참 딸이지 어미 반지를 훔쳐놓고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워. 저 며느리가 뺨까지 맞았대잖아. 어제 저 아줌마가 며느리 뺨을 그렇게 세게 때렸다는데.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신우이의 머리채를 놓았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중얼거렸어요. 신우이는 화단 옆 보도블록 위에 엎어진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여보. 남편이 갈라진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남편이 두 손을 모으며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다시 저와 남편에게 쏠렸어요. 어제 어머니가 뺨 때리셨을 때, 그때 내가 당신 편 들었어야 했는데.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남편이 무릎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없어. 저는 짧게 답했어요. 뭐? 남편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제 일은 되돌릴 수 없어. 어제 손자국이 아직 내 얼굴에 남아있는데 사과 한마디로 없어질 것 같아? 저는 남편을 지나쳐 크로스백을 다시 열었어요. 크로스백 안에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굵은 검은색 글씨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꺼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그게 뭐야? 남편이 봉투를 향해 손을 뻗으며 물었어요. 저는 남편의 앞에 봉투를 무심하게 툭 던졌습니다. 봉투가 남편의 무릎 앞 흙바닥 위에 팔랑하고 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봐, 새아가. 지원아, 잠깐만. 시어머니가 무릎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내려다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민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흙 묻은 무릎으로 저에게 기어오다시피 다가왔어요. 지원아, 내 딸아. 어미가 잘못했다. 어미가 정말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내 딸.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되물었어요. 그래, 그래. 내 딸이지. 3년 동안 우리 며느리로 얼마나 고생 많았니? 어제 어미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응? 시어머니가 제 바짓단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시어머니의 손을 피했어요. 제발 지원아. 새 집주인한테 말해서 집만 좀 돌려달라고 해줘. 우리 갈 데가 정말 없다.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제 저를 도둑년이라고 부르시던 그 입으로요? 저는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어머님, 아니 아줌마.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몸을 살짝 굽혔어요. 그렇게 부르지 마라 어미다, 어미.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제 뺨 때린 사람이 무슨 어미예요. 제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단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으며 흑흑 울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 앞에 섰어요. 남편의 발밑에는 아까 던진 이혼 서류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진심 아니지? 홧김에 한 거지? 남편이 봉투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물었어요. 진심이야.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 줘. 응? 우리 애기 낳고 살자고 했잖아. 제주도 여행 계획도 세워놨잖아. 남편이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매달렸어요. 봉투 열어봐. 저는 남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남편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봉투 안에서 서류가 두툼하게 나왔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협의이혼 신청서에는 이미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는 시어머니의 폭언 녹음 파일 목록, 시댁 카드값 대남 내역서, 사본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남편이 서류를 넘겨보며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3년치야.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내가 시댁 뒷바라지한 흔적. 저는 팔짱을 끼며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카드가? 당신이 우리 엄마 카드값을 갚아줬어? 남편이 서류를 뒤적이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3년 동안 대신 갚아준 돈이 그 종이에 다 적혀 있어. 계산해 보든가. 제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남편이 서류의 숫자를 눈으로 훑다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당신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남편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한테 얘기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되물었어요. 남편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신 어제 어머님이 내 뺨 때리시는 거 보고 나한테 뭐라고 했지?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잖아. 훔치지도 않은 걸 훔쳤다고 하라고 했잖아. 저는 남편의 코앞에 얼굴을 들이대며 말했어요. 남편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오늘 여기 이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나 어제 폭행 사건 진단서 끊어서 어머님 고소할 거야. 저는 몸을 다시 세우며 담담하게 통보했어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폭행 전과 남기면 어머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당신 나름 상상해봐. 저는 남편을 향해 서류 위에 놓인 인주와 도장을 손끝으로 가리켰어요. 여보. 남편이 저를 애원하는 눈빛으로 올려다봤습니다. 5분 줄게.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남편이 서류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민재야, 도장 찍지 마. 전연 협박이야.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봐.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놈아, 네가 도장 찍으면 어미는 어떡하니? 전현이 나를 감옥에 보내려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등에 매달리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왜 뺨을 때렸어? 왜 그랬냐고. 남편이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였어요. 시어머니가 얼어붙은 듯 남편의 등에서 손을 뗐습니다. 민재야, 네가 어떻게 어미한테.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남편이 서류를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인주 뚜껑을 여는 남편의 손이 벌벌 떨렸어요. 인감도장을 인주에 꾹 눌러 붉게 물들이는 동안 남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서류의 마지막 장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어요. 붉은 도장 자국이 서류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고 크로스백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습니다. 지퍼가 스르륵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여보,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 호칭 다시는 쓰지 마.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 그대로 엎어졌습니다. 신우이는 아까부터 화단 옆에 엎드려 흐느끼기만 하고 있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저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주민들의 웅성거림이 뚝 멎었어요. 오늘 이후로 내 인생에 1mm도 얽힐 생각하지 마세요. 전화, 문자 찾아오는 것,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것, 전부 안 돼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신우이를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짓 하면 그때는 진짜 경찰서에서 만납니다. 제 목소리에 아무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뭐라 말하려고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어제 뺨 맞을 때는 참았지만 오늘부터는 안 참아요. 저는 등을 돌렸어요. 여보,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남편이 다시 소리치며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박 회장 옆에 서 있던 경찰관 한 명이 남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선생님, 여기까지 하시죠. 사모님 가시는 길 막지 마세요. 경찰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화단 앞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터줬어요. 아이고, 잘 가요, 아가씨. 저런 시댁 오래 참았어.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뺨은 얼른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놔요. 또 다른 주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언했어요. 저는 그분들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끄러워서 죄송했어요. 저는 짧게 인사를 남기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부르는 소리도 뒤섞였어요. 아파트 단지를 완전히 빠져나와 큰 길가에 도착하자 서늘한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붉게 부풀었던 왼쪽 뺨의 통증이 신기하게도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 앱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번호를 찾아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이 연락처를 삭제하시겠습니까? 화면에 뜬 문구를 확인하며 저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번호, 신우이의 번호도 차례로 삭제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그들의 이름이 하나씩 사라지는 동안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통장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어요. 어제 박 회장에게 입금받은 아파트 매각 대금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숫자를 바라보다 화면을 껐어요. 크로스백 안에는 남편의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가 얌전히 들어 있었습니다. 큰 길가에 노란색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저는 뒷좌석 문을 열고 안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사모님? 기사가 룸미러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사님, 가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가주세요. 택시가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을 받은 은행나무 잎사귀들이 노랗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시트에 몸을 깊이 파묻으며 눈을 감았어요. 3년 동안 어깨를 짓눌렀던 무게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크로스백 위에 얹은 손끝이 아주 살짝 기분 좋은 온도로 따뜻해졌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제 뺨을 감싸주던 그 순간의 서러움에 함께 눈물 지으신 분 계실까요? 지금 시댁 때문에, 남편 때문에, 혹은 그 누군가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고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용기 내서 한 발짝만 내디디시면 그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